지난주에 공개됐던 작년 12월 FOMC 의사록의 충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급진적인 출구 전략 추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증시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 등 모든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의 부동산 시장이 과연 이러한 페드의 급진적인 출구 전략의 여파를 피해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초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금리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1.8%를 넘어섰는데 빅테크 주가가 장중에 좀 크게 타격을 받았었죠. 네, 우리가 그 연초부터 네. 국채금리 움직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막상 그 국채금리가 급등해서 빅테크 업종이 많이 떨어질 때는 시청자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대차지표 축소 이 얘기가 오히려 그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테이퍼링보다 더 시장에 많은 관심을 이렇게 불러일으켰는데요. 사실 그때의 장단기 금리에서 레이시오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기 금리의 그 상승률이 사실 장기 금리의 상승률보다 높다. 요거를 보면 단고 장저다. 빅테크 주가가 떨어진다. 근데 너무 과민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을 볼 때, 레벨을 볼 때는 여전히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 금리가 높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과도기적인 상황에 여기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바로 요 똑같이 전개됐죠. 그래서 우리가 콰이언티 이징 문제 때문에 단기 금리의 영향을 정책 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는 2년물 금리는 많이 상승했죠. 오늘도 뭐 상승폭은 둔화됐습니다는. 근데 10년, 30년물은 오히려 금리가 하락했죠. 그래서 체인지 상승률로 보면 단기가 높고 장기가 낮다. 빅테크 업종을 조정받는다. 근데 사실은 경기적 측면에서 성장이 훼손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레벨을 보면 단기 금리가 장기보다 여전히 낮는 단고 장저 현상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출구 전략에 이렇게 추진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 시장 참여에 익숙하기 전까지는 혼란이 되지만 크게 주식시장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극과 극을 달렸다 그렇죠. 하는 표현을 쓰죠. 예. 그래서 장중 초반에 우리가 국채금리가 올해 들어서 6거래일인데 6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초반에 1.82%까지 돌파하면서 빅테크 업종들이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떨어졌습니다는 그 이후에 사실 미국 시간으로 오늘 11일에 열리는 페드 파월의 청문회장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쿼인티티브 테이퍼링. 요건 이제 쿼인티티브 이징에 대해서 QE에 대해서 잘 아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차표 축소니까 쿼인티티브 테이퍼링. 요건 한국말로 양적 축소라는 이런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런 문제인데 이 쿼인티티브 테이퍼링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전향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다 하는 이 예상들이 나오면서 오늘 그 장 막판에 미국의 그 주가가 빅테크 업종이 빠르게 상승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월가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되는 게 파월 의장의 이렇게 청문회인데요. 여기서 쿼인티티브 테이퍼링이 FOMC 의사록에서 사실은 그 문구상으로 보면 시장에서 너무 과잉되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빅테크 업종이 많이 무너지게 되다 보니까 요거에서 시장의 안정을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연준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순화적 입장을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반 매수가 함께 나스닥 지수가 아까 CNBC에서는 랠리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랠리다 하는 표현이 나올 만큼 극과 극에 달렸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2일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대에 나오냐 하는 지금 예상은 7.1%대인데요.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따라서 빅테크 업종들의 움직임이 또 한 차례 혼돈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그 전망 시리즈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금,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네. 어제 시장의 움직임을 볼 땐 1차 파이널 트루스에 해당되는 4만 달러 선이 붕괴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장중한테 4만 달러 선이 붕괴됐죠. 저기 그렇죠. 아주 가장 낮은 점. 예. 우리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이제 9시 15분경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2시간 차이니까 11시 15분경에 저렇게 사실 프레시 크래시 현상, 이렇게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서 4만 달러 밑으로 붕괴됐는데요. 그 외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빅테크 업종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같이 누리 말씀드리는. 그래서 지금에 이렇게 장 후반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4만 1,000달러까지 이렇게 상승했는데요. 이것이 다시 한번 추락을 위한 네드캣 바운드냐 하는 논쟁이 일고 있는데요. 사실상 한 번 정도 거꾸러지면 2차 파이널 드루선인 3만 달러 선, 작년에 브레이너 이사가 페드 의장으로 부각됐을 때 3만 달러는 일시적으로 붕괴됐는데요. 이 선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빅테크 증시보다도 오히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이 미국에선 더 긴장감이 나도는 것이 오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올해 전미경제학회가 끝난 이후에 지금 적정금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적정금리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작년 5월 이후에 인플레 시황 문제가 논쟁이 됐죠. 네. 작년에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인플레 논쟁이 되고 이게 일시적이 아니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 문제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잭슨홀 미팅과 함께 미국에서 보면 전문적인 이렇게 학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전미경제학회가 끝남에 따라서 인플레에 이어서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네. 얼마까지 얼마까지 올리느냐 하는 이게 이제 관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미경제학회가 끝나고 나서 이 적정금리 수준이 얼마큼이냐. 그러면 적정금리 수준이 나오면 지금 제로금리니까 사실 몇 단계 올리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소 좀 적정금리 산출 방안에 대해서 다소 좀 공부 좀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전 앵커께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가 되는데요. 우리가 피셔 방식은 적정금리 요거 이제 하면 대학원에서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MV는 PT해서 여기에 로고를 찍어서 이게 타임으로 전미분 하면 레이셔 개념이 나오는데요. 다소 좀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피셔 방식에서 적정금리 산출 방안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금리 수준이다. 요 중립금리 수준이다. 그래서 이 피셔 방식에서는 적정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이다.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금리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번에 전미경제학회에서 많이 얘기했던 테일러라는 사람, 존 테일러 스탠포드 교수가 많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분이 정책 의지와 목표를 반영해서 정책의 의지를 반영해서 물가가 중시하냐 성장을 중시하냐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테일러 정책, 수정된 테일러 정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경제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페드는 특별히 적정금리라는 것을 도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not float, 점도표라 그러죠. 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FOMC 의사가 이게 점도표의 중심선 피볼레이트를 가지고 금리 인상을 점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 경제지표 의존 방식이다. 다소 좀 적정금리 얘기 나오니까 느닷없이 적정금리가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한테는 다소 적정금리 산출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페드가 올해 들어서 대변신 처리한다 하는 입장에서 사실 올해의 대변신하는 내용을 보면 인플레가 불거지니까 인플레는 페드 입장에서는 제일 목표죠. 그러다 보니까 통화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탈 룰, 통화 준칙에 따라서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배제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어제 페드가 금리 예측력이라든가 성장률 예측력이라든가 실업률 예측력이라든가 물가 예측력이 아주 30% 밑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 금리를 맡겨선 금리 변경 같은 국민의 보편적인 문제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의적성을 배제하자.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 타겟팅 선보다 높으면 지금 PC가 5%대에 가까워지는데요. 이번에 이제 내일 발표는 근원 PC 물가도 한 5.2%, 3% 이렇게 예상되는데요. 지금 인플레 타겟팅 선이 지금 2%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페드가 니네들 언제 금리를 올리냐? 3월, 5월 올리냐? 그 필요 없다. 바로 금리를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드가 당신들 예측이 이렇게 틀리는데 무슨 놈은 금리 국민의 보편적 입장에서 이게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감대가 되죠. 되죠. 여기에 이제 루카스라든가
밀턴 프리드만 같은 전통적인 통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융의 실물보다 3배 정도 높죠. 그런 측면에서 통화론자들, 현대 통화론자들은 이자율이 성장률이 낮으면 빈대서 쓰고 그다음에 이때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8차례 우리 정인설 특파원도 8차례 얘기도 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입니다. 근데 미국의 페드가 추정된 잠재 성장률이 지금 2.1%거든요. 그러면 이제 0.25% 올리면 8차례가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8차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상 문제와 함께 8차례 얘기 나오는 것이 실현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적정금리 바탕으로 해서 8차례 정도가 나오는 것이 미국의 월가다. 그러다 보니까 8차례 빅테크 업종 떨어져 가도 규정 상태에선 그러나 가면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이지만 앞으로 만약에 페드가 금리를 8차례 인상을 한다면 그 속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수준뿐만 아니라 속도도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빨리 가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어디까지나 월가에서 지금 적정금리 얘기대로 한 2.2% 정도 되니까 예. 지금의 제로금리보다 이렇게 8차례 얘기 나오니까 자 8차례가 왜 나오냐 하면 우리가 금리 인상을 가져가는 페드의 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normal step, 정상적으로 가져가는 것. 예. 그다음에 baby step,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수준. 그다음에 big step 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가져가는 수준이다. 요건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리 인상, 금리 인하 하면 0.25% 생각하시죠? 그래서 0.25% 변경하는 것을 보통 노멀 스텝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0.25%보다 높으면 빅 스텝이고 낮으면 베이비 스텝이다. 요건 이제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같은 금융위 같은 이렇게 아주 그렇게 경제 입장에서는 어두운 환경 아니겠습니까? 네. 암울한 환경이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 같은 이렇게 미인들이 밤에 가면 이 뒤쪽에 이렇게 괴한들이 쫓아올까 이런 심리 때문에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집에 빨리 가기 때문에 보폭이 커지겠습니까? 안 커지겠습니까? 커지겠죠. 예. 그래서 비상시에는 사실 작년 벌써 2년 전이네. 2020년 3월 달에 보면 한꺼번에 2차례, 3차례 한꺼번에 다 나온다는 네. 얘기입니다. 이걸 보통 빅스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지금 아주 낮을 때는 0.25% 지금 재료금리 상태에서는 0.25%씩 가져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잘게 짜져서 뭐 0.1%포인트 이렇게 되는 것을 보통 베이비 스텝 방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왜 설명드리냐면 시청자 여러분, 자 8차례 인상이 나왔습니다. 다음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년의 정례회의가 8차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도 이제 금통위도 8차례를 조정했습니다는 8차례입니다. 그리고 설립 이후에 2차례 임시회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일 때 이번에 임시회가 있겠느냐? 임시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례회의를 한다. 정례회의를 할 때 정인설 특파원께서 올해 8차례를 한다 이렇게 하면 1월 달은 조정하지 않을 겁니다. 1월 회의. 그렇다면 이제 3월부터 조정하는데요. 3월부터 이렇게 조정합니다 하면 자 나머지 페드 회의가 7차례뿐이 없죠. 그러면 올해 단행한다 하면 노멀 스텝 방식으로 한다면 사실 2% 맞추기 어렵습니다. 매번 고고 인상을 해야 되고요. 어느 한순간에는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자 노멀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0.5%포인트씩 이렇게 0.5% 한 번은 가져가야 올해 안에 8차례 8%, 2%를 단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 2020년까지 이렇게 한다면 지금 페드의 금리 인상 방식은 항상 지금은 사실 그 금융 사이드가 실물보다 이렇게 크기 때문에 기초가 이렇게 딱 이렇게 들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럴 때는 뭐냐 항상 시장의 감을 중시합니다. 뚝 올려놓고 한 번은 지켜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고 한번 올린다. 스탑 지켜본다. 고스텝 방식입니다. 그러면 고스텝 방식이면 자 올해의 사실 그 8차례 중에서 1월 빼면 7차례 내년엔 내년엔 8차례 이렇게 되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자 오늘 골드만삭스가 나온 것처럼 내년 2020년까지 3월, 6월, 9월, 12월 그럼 내년에도 3월, 9월, 6월, 10월 8차례죠. 그럼 올리면 2%에 달성한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럼 왜 3월, 6월, 9월, 10일이냐? 두 가지죠. 하나는 경제 전망이 수정되죠. 그리고 나트프로트 점도표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경제 전망을 토대로 해서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 문제를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월가에서 지금 적정금리와 함께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러면 올해 8차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내년까지 간다면 2% 간다면 내년까지는 6, 3, 6, 9, 12 이렇게 해서 매번 고스텝 방식으로 간다. 그 간지에 있는 회의들은 스탑하는 거지 안 하는 거죠. 3월달, 6월달은 하고 그래서 고스텝 방식으로 간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 가정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된다면 그 누구보다도 서학개미들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미국 국채금리의 악몽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가 보면 1월 달에 보면 1차는 아마 오늘 파월 의장의 미국 시간으로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내일 발표인 소비자 물가, 그리고 올해 1월 25일 하루는 올해 첫 연준회의가 2차 고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례적으로 오름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많은 문제에 있어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자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단기 금리, 예일드 커브는 페드가 경기를 예측하는 모델에서 여전히 유용하게 평가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체인지, 변화율보다는 레벨의 예측력이 높다. 그러면 지금의 12월 FOMC 회의에 대해서 체인지, 단기 금리의 상승률이 장기금리 상승이 높다. 지금 비테크 업종이나 비트코인이 반영한다. 근데 너무 우려하지 말아라. 레벨은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가 높은 단저 장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장에서 국채금리 항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금융 완화 기조에서 성급한 출구 전략의 추천은 시장 참여자들의 체질이 익숙해지는 과도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증시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레벨이 단저 장고가 유지하고 있다. 경기 침체는 성장은 훼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분야가 우려 단계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레미 시겔의 얘기를 들어서 주시장 어떻게 될 것이나 털고 할 것이냐 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There is no alternative에서 T나 격언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올해도 증시가 유명하긴 하지만 수익률이 작년에 비해서 좀 둔화되고 다만 한 가지 조정은 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중국 주식을 비중을 좀 높이고 미국 주식과의 작년에 미국 주식을 많이 밀었지 않습니까? 요거 좀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글로벌 ETF도 작년에는 빅테크 업종,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적인 ETF를 권유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좀 이걸 ETF도 종목과 마찬가지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사회적 인프라 문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물적 인프라 문제가 되니까 백워드 포워드, 허시만의 백워드 포워드 링키지 이펙트에서 지금 이렇게 인프라 관련된 ETF라든가 리오프닝, 항공주라든가 이런 측면에 금융주라든가 금리 인상이 되니까 또 올해는 미국에선 바이오 업종들이 굉장히 좀 주목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작년에는 좀 이례적으로 침체를 겪었습니다는 바이오 업종들 이런 쪽으로 좀 ETF도 테마별로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는 테마별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데 올해는 테마별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쪽으로 유지하되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건 시장에 익숙해가는 환경이다. 너무 가밀하게 증시를 떠나지 마라. There is no alternative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T나 격언을 꼭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연초부터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빅테크 가상화폐에 이어서 이번에는 집값,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또 여기도 큰데요.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제 강남 지역에 사실 그 이너서클 강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이거 만나봤습니다. 역시 집값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높더라고요. 달러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이 높고 집값 문제에서 관심이 높다. 달러 문제는 점검해 드렸고 나중에 이제 환율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좀 나오면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미국의 그 환율 보고서가 발표해서 달러 문제가 관심을 보일 때 또 기업인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 이렇게 그 내외로 움직이다 보니까 관심이 돼서 그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근데 로버트 실러가 미국의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가장 그렇게 영향력이 높죠. 이번에 그 전미경제학회에서도 인플레, 미국의 국채금리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집값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할 때 로버트 실러 교수가 예일대 교수죠. 금리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게 아마 올해 집값에 있어서 보면
너무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가, 기준금리 올라가 이렇게 하더라도 집값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향후에 전망부를 설명하는 아주 간단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경제 TV를 통해서 자 로버트 실러 교수가 2019년 10월 달에 발표했던 Narrative Economics가 이야기 경제학이 올해 전미 경제학회에서 화두가 됐습니다. 요 문제, 이야기 경제학은 존 앵커 같은 사람이 특정 계기를 위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꾸 주시장이 안 좋다, 빅테크 업종이 안 좋다, 스토리텔링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끝만 나오면 미국의 국채금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는 국채금리 상승한다, 빅테크 업종 자꾸 떨어진다, 폭락한다 하면 우리 시청자분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 편향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빅테크 업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편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사실상 안 떨어질 것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도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이런 요인에서 자 스토리텔링 돼서 이것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서로 전파되면 이것이 부정적 편향이 되면 집값이 확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야기 경제학이라든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행동주의 경제학에서 보면 지금 뭐냐? 지금은 네트워크형 효과에서 사이코로지 이펙트 심리효과가 중요하다. 증시와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 우리 이제 대선을 후보를 이렇게 가는 우리 대선 후보분들이 이런 점을 꼭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분들의 말 한마디는 한국의 경제라든가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좀 여러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모든 후보가 똑같습니다. 모든 후보가 너무 쉽게 정책의 공약을 하는 것은 이렇게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발언은 아닙니다.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걸 가지고 이야기 경제학을 최근에 많이 흔들렸던 것이 나스닥이죠. 빅테크죠. 빅테크를 네.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빅테크 업종들이 오늘 장후반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는 제2의 닷컴 버블 우려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선 제2의 닷컴 버블 스토리는 대부분 다 2000년, 2001년 다들 알고 있으니까 이와 같처럼 낙인 효과와 함께 자 국채금리 상승, 그 낙인 효과 재현, 소셜 네트워크의 전파, 나스닥 폭락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작년부터 조지 소로스의 자기 실현 가설을 시청자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3차 맴돌이 국면에 이렇게 사실 내러티브 이코노믹에서 부정적 편향이 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측에서 작년에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이상하게도 어떤 그 대학 교수분이 이렇게 해서 작년 하반기에 또 우리 주가가 아주 폭락한다는 그런 쪽의 얘기가 유튜브에 많이 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근거가 있으시고 전문적과 오랜 경륜을 갖고 있습니다는 이런 위기설이 사실 떨어지지 않는 주가도 떨어진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인포데믹 현상, 쓸데없는 위기설을 전파하는 것, 또 한미 간의 통화 수협 협정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위기설이 발생시킨다는 세종대 교수의 얘기, 이런 것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런 측면이 바로 이야기 경제의 심리 요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도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한다면 과연 전통적인 부동산 가격 평가 지표는 얼마나 잘 맞아떨어질지도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주시죠. 이게 이제 고평가죠. 증시에서 고평가는 떨어진다. 네. 자, 그 이제 증시의 고평가는 PER 같은 지표를 많이 하죠. PER, PBR, ROE, ROA 지표 이런 지표인데요. 이런 지표에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금융이 실물의 팔로링. 그래서 실물 사이즈가 100이라면 금융 사이즈도 100일 때 이때 맞아진다. 예.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증시의 평가 지표가 PER, PBR, ROE, ROA 지표라면 부동산의 전통적인 그 평가 지표가 Price Income Ratio, PIR 지표, 그다음에 Price Return Ratio 이런 지표들이거든요. 이런 지표들인데요. 이런 지표를 보면 지금 뭐 강남을 비롯해서 전 세계 부동산 가격, 집값 같은 경우는 아주 고평가돼 있죠. 근데 이 평가 지표가 잘 맞는다면 앞으로 집값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금융 위기 이후에 특히 코로나 위기에는 금융 사이즈가 실물을 팔로링이 아니라 리딩한다. 그래서 금융 사이즈가 실물보다 3배 정도 높다. 3배 정도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주식에서 보면 PR보다도 PDR 지표, PPR 지표를 동시 중시한다 하는 얘기로
작년에 세계적 제1의 부호가 올랐던 일론 머스크가 바로 입증했습니다. 자, 부동산도 다음 장면에 넘기시기 바랍니다. 증시와 마찬가지로 price to dream ratio 이런 거에 작용하고 있다.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지금의 이제 금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가 문제인데 자, 금리 외에 다른 그 수급 사항이 과다하게 수요가 공급보다 높다. 이러면 미래에 대해서 잠재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수급 불균형이 더 심해. 미래에 대해서 집값 상승이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이상이라든가 꼭 이렇게 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심리 적용이 더 낙관적이라 그러면 금리 인상말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근본적 편향이 생기면서 매수하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로버트 실러가 이번에 그 전미경제학회에서 강조했던 지금 인플레 문제, 국채금리 올라가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데에서 국채금리 올라가는데 집값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네. 사실상 실로 교수에서 딱 얘기했을 때 이야기 경제학을 들어서 금리 인상만 가지고 집값을 설명할 수 없다 하는 이 요인이 바로 이런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 실러 교수의 이러한 지적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작년에 이런 부분이 나타났죠. 네.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작년 4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 5월 초에 발표했는데요. 이때도 인플레 샥이다 표현할 만큼 많이 됐을 때 일부 이렇게 나왔던 분들이 이게 중고차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입니다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번에는 공급망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인플레 문제가 일시적이 않습니다 하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는데요.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사실 그 인플레 일시적 논쟁이 잭슨 홀 미팅이 끝난과 함께 9월 회의에서부터 이제는 미국의 그 페드 인사들도 매파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11월 달에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그 12월 달에 보면 아주 급진적 출구 전략 테이퍼링으로 나오고 대체표 조성 나오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나온 거죠. 예.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작년에 이렇게 8월 이후서 잭슨 홀 미팅 이후에는 이미 미국의 국채 시장 또 미국의 그 모기 시장이 출구 전략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그 8월 달 2.3%에서 지금은 3.3%가 많이 올라갔죠. 한 100bp 정도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간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전행커께서 저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전행커께서 저거를 그냥 굉장히 좀 이렇게 평온하게 보는 것은 저기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2.3에서 3.3% 올라가니까 저게 많이 올라갔을까? 그래서 미국의 모기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직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의 모기지를 상용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변호사랑 해가지고 모기지를 썼던 사람인데요. 예. 저게 2.3에서 3.3%는 대단히 높은 겁니다. 30년을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원리금 상환이 있잖아요. 원리금 상환이 원금과 함께 금리 이자 상환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케이스 실려 지수 보면 작년 8월 달에 모기지 금리 2.3%인데 전년 동월비 대비해서 20% 올라갔는데 그 위에 조금 들어가지 않습니다는 9월 달 19.7%, 10월 달 19.1%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요건 2000년 9월 달에 베이스가 높았습니다. 베이스가 높기 때문에 베이스 이펙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케이스 실러 지수가 저렇게 20%대 근접하는 것도 바로 그렇다. 이런 것도 작년에 바로 이번에 전미경제학회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로버트 실러 교수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네. 금리 인상만 가지고 금리 상승만 가지고 집값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미국의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집값 문제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을 예측할 때 연준의 관할 대상, 통화 정책을 관할하는 대상이 바뀌는 점도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통화 정책 관할 대상이 자산 시장을 고려하느냐, 버냉키 독트린, 네.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하느냐, 실물 경제만 생각하느냐, 이게 그린스폰 독트린이거든요. 네. 이게 한번 일전에 작년 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자막 없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는 인플레 문제를 중시하다 보니까 버냉키 독트린에서 그린스폰 독트린으로 된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자산 가격 문제는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오미크론 확진자가 100만 지금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는 네. 그래도 80만 70만이 나오는데도 재봉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인슐레이션 오면 경제 거꾸로죠. 성장 훼손되죠. 그러면 사실 부동산 가격이 자 통화정책 관할된 실물 경제만 생각하니까 부동산 가격 증시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환자가 70만 80만들의 재봉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재봉쇄를 하지 않으면 시스템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제는 훼손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사실 올해 통화정책 관련 대상이 이렇게 다소 오랜 얘기했습니다는 지금 페드 입장대로 그린스펀 독트린을 간다 하더라도 미국의 집값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올 한 해 세계 부동산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작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고스란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집값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많은 이렇게 또 압력이 도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연초 들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집값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좀 적은데요. 그러나 사실 그런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자분의 지금 궁금할 때는 그걸 풀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개인의 문제보다는 공적인 문제에서 방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아닌가. 나의 그 신변 문제 이런 거 관계없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방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책임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의 로버트 실러 교수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강남의 어떤 수도권의 집값을 상승하는 것을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더 크게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이 통계기법상 팩터 어널리시스 요인 분석 기법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금리도 하느니 기준금리와 함께 1월 14일 날 내일 모레죠. 금리를 또 올라가면 금리가 더 올라갈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우리가 집값 상승을 결정할 때 수급 요인가 하나 첫 번째 요인, 네. 그다음에 금리 요인 두 번째 요인, 신뢰 요인 세 번째 요인 이렇게 보면요. 한국도 아직까지 금리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는 수급 요인이 가장 큽니다. 수급 요인이 미래의 부동산 가격의 기대 수준을 결정할 때 압도적으로 큽니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리 요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가 나옵니다. 아마 이건 적정 금리 수준 밑에 있을 때는 금리 영향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고소득층일수록 금리 영상이 부동산 집값에 결정하는 요인으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체로 올해 집값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집값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내리지 않는다. 16% 폭등 예상하는데 이건 그게 시각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어제 상해 지수가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헝다그룹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인거 스모스그룹도 굉장히 이렇게 자산 매각 통해서 마진컷 문제를 해결해서 그게 부동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서 중개 상해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중국도 부동산 문제에서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자막은 작년 말에 비춰주기 때문에 한국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대체로 보면 올해 예산 편성에서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 하더라도 저기 5.1%, 3.3%, 3.5% 전제로기 때문에 시청자분 이런 기점을 해서 너무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에서 자 금리가 올라가면 나스닥 지수가 폭락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 사실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보고서 문제는 오늘 짧게 훑고 갈까요? 아니면 또 내일 준비해 내일 좀 주시겠습니까? 하도록 시간이 다 돼서. 네네. 네, 오늘은 페드의 향후 2년간 기준금리 8차례 인상설과 그리고 세계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